진실탐사 엔터테이너 있는 대로 다 까 최경영의 이슈 오도독. 네, 안녕하십니까. 최경련의 이슈 오도독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KBS 최경련 기자고요.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가 출범을 했습니다. 국민의힘.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리고 이 모든 게 의미하는 게 2023년, 24년 초 정도로 예정돼 있는 것 같은 어떤 정계 개편과 연관이 혹시 있는 건 아닌지, 사실은 정치 고 관여자들은 그걸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 그 이슈에 관해서 민주당 지지자들도 굉장히 관심 있게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분 국민의힘 이야기를 주로 하면서 나중에 이제 민주당 이재명 당대표 이야기도 잠깐 덧붙이겠습니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김병민 신임 비대위원 모셨습니다. 전문 비대위원입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 비대위원 하시는 분이고요. 예. 김용태 전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청년 최고위원 모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네, 김용태입니다. 예. 두 분이 사실은 지금 약간 같이 있는 게 껄끄럽나요? 저희는 전혀 그렇지 개인적으로 않습니다. 아주 예. 예, 저는 괜찮은 관계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김용태 전 최고위원도 아마 저랑 뭐 생각이 다르진 않을 거라고 보는데요. 김용민 위원이 형이죠. 아, 제가 나이가 조금 더 더, 많죠. 예. 그렇죠. 형이죠. 예. 그리고 이제 당협위원장은 두 분 다 지금 하고 계시는 예. 거죠? 네, 맞습니다. 예. 광명. 네, 저 광명이고 광명이시고? 선배는 저는 광진. 광진이시고. 예. 그래서 김병민 비대위원이 어떻게 보면 제가 보기에는 국민의힘 광진이기도 하기 때문에 쉽게 되기가 힘들어요, 사실. 아, 저희 험지 중에 험지죠. 험지예요. 네, 어려운 곳이고 우리 김용태 네. 최고위원인데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저희 둘의 인연을 좀 얘기를 하면 문득 그 생각이 났어요. 제가 이제 비대위를 한 1년 정도를 했거든요. 예. 꽤 긴 시간을 했죠. 4.7 보궐선거를 잘 마무리 짓고 전당대회에서 청년 최고위원으로 당선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그때 김성태 최고 전 대표가 같이 밥 먹자고 두 젊은 청년들이랑 밥을 사주고 싶다 해서 같이 밥을 먹으면서 저는 이제 소임을 다해서 물러나고 또 청년으로 와서 열심히 일하라고 격려해주고 같이 그렇게 밥도 먹었던 사이입니다. 그렇죠. 네. 서울 수도권의 강남 쪽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왜 이 말씀을 먼저 드렸냐면 사실 두 분 다 지금 현재 국민의힘 상황이 좀 압박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게 내후년 총선을 생각을 한다면 대통령 지지율도 좀 상당히 높게 가고 정당 지지율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국정도 좀 탄탄하게 운영이 되면 그러면 국민의힘 당협위원장들 입장에서는 좀 안정적으로 좀 험지라도 좀 괜찮을 것 같은데 이 두 분의 입장과 영남권의 지역구를 둔 분들의 입장은 좀 다를 것 같단 말이죠. 그분들도 고민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요? 예, 그리고 아. 이게 또 경선 과정이 워낙 치열하다 보니까 내부에서 제대로 된 역할들을 만약 주민들께 인정받지 못하게 되면 예. 거의 경선으로 치러지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렇지. 거기서 또 손바뀜이 일어날 수도 있고 뭐 각자가 갖고 있는 고민들은 다 많겠죠. 다만 지금 당협위원장이라고 계속 그냥 유지가 될 수 있습니까? 그 가봐야 아는 거죠. 그것도 공천은. 마지막 선거 때 가봐야 아는 것이죠. 과거에 예. 있었던 전례들을 보더라도 또 당협위원장을 하고 있지만 네. 주민들 보시기에 야 진짜 못한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선거 때 갖고 교체 지수가 높게 된다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정치가 뭐 모든 일들이 순탄하게 보장된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최선을 다하는 김용태 거죠. 최고위원은 지난 마찬가지로. 총선에서 경기도에 있다 보니까 경기도는 당협위원장이 공천받은 사례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네. 예, 예. 총선 앞두고 공천 앞두고 있을 때 많이 바뀌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영남권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되고요. 아무래도 뭐 다들 뭐 영남에 계신 국회의원분들도 이제 공천에 다들 예민하시겠죠. 예. 그러니까 결국은 민심의 향배와 집권 여당의 권력의 향배 이것도 둘 다 이제 신경을 써야 되는 게 아무래도 이제 수도권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 민주당도 그렇고 지난 그러면. 지방선거에서 아마 김용태 전 최고위원 지역구도 굉장히 고전을 면치 못했을 것 같은데, 예. 그죠? 경기도 지사를 결국은 그렇죠. 거기서 이제 선거에 승리하지 못했던 것과 또 내려오면서 있었던 게 대통령 선거 직후 치러지는 선거였지만 압도적인 승리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그렇지. 정도의 상황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좀 어느 정도의 분위기가 일단 받쳐주는 것은 기본이고 두 번째는 후보가 개인적인 경쟁력도 갖고 있어야 되고 예. 지역에 관한 비전들이 있어야 되는데 지난날 대통령 선거 또 지방 선거 이 권력들을 어느 정도
국민의힘이 기회를 줬기 때문에 지금으로부터 한 1년 정도 되는 시간 동안 정권이 바뀌었는데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국민께 체감하게 그렇지. 해드려야 되는 책무가 있죠. 그걸 만약 제대로 못하게 된다면 내후년 총선 어려운 선거가 또 되진 않을까. 저는 이 부분에 조금 아쉬운 게 예. 저희가 민주당에 비해서 수도권 의석수가 굉장히 좀 적잖아요. 예. 사실 저희 당의 원내 의원의 대부분은 영남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수도권의 어떤 많은 국민들께서 말씀하시는 이런 상식을 과연 잘 대변하고 있느냐 조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쉽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지금 비대위 상황이 그래서 지금 좀 난처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입장에서 그 당협위원장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비대위 상황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어떻게 정리가 돼야 국민의힘에 가장 좋다. 본인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뭐 예.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지금 가처분이 이미 신문이 아, 2주 뒤에 한 번 더 있고 우리의 바람은 상관없다. 결과에 따라 뭐 인용이 되든 기각이 예. 되든 거기에 따라서 뭔가 역할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예. 저는 지금 굉장히 아쉬워요. 그래서 재판부가 빠른 결정을 좀 내려줬으면 좋겠고 어떻게 보면 지금 붕 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국민들도 지금 집권 여당은 굉장히 안정적이어야 된다고 보는데 예. 굉장히 그렇지 못하거든요. 불안정하고 불확실한 상황에서 지금 있기 때문에 재판부가 어떤 결정이든지 좀 빨리 결정해 주십사 그런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결정이든. 예예. 예. 이걸 이제 좀 둘로 나눠볼 필요가 있어요. 예. 어쨌거나 재판부로 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가처분 결정을 두고 계속 거기에 다 메모리 돼 있으면 그야말로 집권당의 책임 있는 모습이다 할 수가 없겠죠. 이 모든 것들을 정치로 잘 풀어냈으면 제일 좋았겠지만 그 일이 사실상 좀 어려워진 것 아닙니까? 예. 근데 그동안은 여기에 모든 정치 이슈에 메모리 돼 있었다면 이제는 좀 한 발 떨어져서 법률적 대응은 법률적 대응대로 가더라도 신임 원내대표를 조속히 선출한 뒤에 정기국회를 관통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집권당이 어떤 책임 있는 역할들을 할 것인가 또 내년도 예산안이 이제 이 정부 들어서 처음으로 편성이 돼서 국민 앞에 공개가 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여소야대 국면이기 때문에 이 예산안이 과연 슬기롭게 순차적으로 진행이 될지에 대해서도 여전히 미지수인 상황이죠. 예. 그래서 지금 이 정부가 출범하고 난 뒤에 뭐 금리부터 시작되는 뭐 주식, 물가 뭐 하나 국민들께 순탄하게 잘 적용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요소들을 지금부터는 계속 좀 주의해서 봐야 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되고요. 예. 그동안 이번 비상대책위원회가 출범하고 나서 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건 너무 정치 이슈 중심으로 끌고 가기보다는 집권당다운 정책적인 면모들을 꾸준하게 끌고 가는 모습들을 좀 보여줄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들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당위적으로는 그런데 지금 뭐 언론에 또 섭섭한 게 있을 수는 있겠지만 언론이 또 계속 그 관심을 갖고 있는 거나 헤드라인에 올라오는 거는 일종의 이제 원내대표 누가 되느냐. 예. 네. 예, 비대위원장은 이렇게 됐고 이제 비대위원 선임됐는데 원내대표가 누가 되고 당대표가 나중에 몇 개월 뒤에 누가 될 것이냐. 거기에 따라서 이준석 전 대표의 향배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이 관심인데 이게 최근에 나오는 게 초재선이 의원들이 어떤 신윤회관이 됐다 이런 말들이 나오더라고요. 언론에. 네. 근데 그 초재선 의원들이 누군지는 잘 모르겠고 그게 다 포함되는 건지도 모르겠고 지난번에 송일종 의원님은 최강시사에 나와가지고 무슨 윤회관이 있냐. 우리는 다 신윤이다. 뭐 이런 말씀도 하시고 근데 이제 또 그렇게 불리는 분들은 내가 특별하게 친하다. 또 뭐 이런 것도 또 강조하시는 분들이 있고 네. 어떤 겁니까? 지금 일단 뭐 상황이. 윤회관이라는 용어는 요즘 좀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뭐 친윤. 친윤 뭐 이렇게 예. 쓰는데 예. 이제 집권한 지 한 4개월 정도 되지 않았습니까? 대통령 선거 때를 생각해 보면 우리 김용태 전 최고위원도 청년 몫을 맡아서 AI 윤석열 아마 담당했던 거로 기억하는데 예. 좋은 성과들을 냈고요. 예. 모두가 다 한 뜻으로 대통령 만들어서 정권 교체하려고 노력했던 상황이죠. 초창기 경선에 참여했든 참여하지 않았든. 그러니까 정당의 목적이라는 것은 정권을 획득해서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 주위를 펼쳐나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윤석열 대통령을 만들었으니까 집권당 입장에서는 당연히 대통령과 국정 철학을 공유해서 함께 뜻을 펼치려고 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초선 의원, 재선 의원이든 대통령을 만들고자 노력했던 많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모두가 다 친윤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정치적인 목적이 아니라 그냥 기본적인 상식의 관점에서 얘기를 하는 거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중진 의원들을 비롯해서
본인이 차기 전당대회라든지 그렇죠. 원내대표 선거라든지 어. 나의 정치적 행보에서 뭔가 내 포지셔닝을 잡아야겠다 생각되는 분들 입장에서는 또 좀 다른 행보를 펼쳐나갈 수는 있겠죠. 근데 그런 게 아닌 기본적인 국정의 안정적인 운영과 성공을 위해서 함께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집권 초 대통령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자라고 하는 기본적인 컨센서스가 있는 게 아닌가 예.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생각이 조금 다른데 예. 친년이냐 아니냐는 지금 중요한 것 같진 않아요. 왜냐하면 사실 지금 이 사태에서 가장 중요한 함의는 저는 여당 내에 어떻게 하면 건강한 비판 담론을 담아내고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지 이런 프로세스가 중요한 것 같거든요. 예. 사실 일본이 자민당이 굉장히 오랜 기간 집권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랬죠. 일각에서는 여기서 일당 독재라고 비판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지만 독재라고 아니라고 보는 합리적인 근거 중에 하나가 일본 자민당에는 굉장히 많은 계파와 굉장히 많은 노선 간의 투쟁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안에서 여당 내에서 굉장히 많은 투쟁을 통해서 일본 국민들한테 이제 신임을 받고 그래서 계속 대안정당 없이 자민당이 오랫동안 그렇죠. 여당으로서 50년 이상 정권을 했으니까. 잡고 예. 있는 거거든요. 저희 국민의힘도 저는 같은 길을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조금 더 건강한 비판 담론을 형성하는 그 과정을 잘 담아낸다면 국민들께서 민주당을 지지하기보다는 국민의힘의 정권을 갖고 있지만 국민의힘에서도 나름대로 권력을 견지하고 또 그 말들이 굉장히 상식적이고 국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한다면 계속해서 국민의힘에게 기회를 주실 거라고 저는 믿거든요. 그래서 이번 사태를 계기로 좀 건강한 비판 담론을 담아내는 그 프로세스를 담아내는 게 중요하다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준석 전 당대표가 이렇게 이제 점점 배제되는 양상으로 간다면 지금 말씀하신 건강한 비판 담론이라는 게 당에 있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사람을 중심으로 지금 얘기들이 전개가 돼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가 뉴스의 중심에 대해서 이준석 전 대표의 편을 드냐 아니냐와 같은 프레임 전쟁들이 좀 굳어지게 된 거죠. 근데 이 전 대표 내용들을 뽑아내고 나면 건강한 비판 담론이 국민의힘 내에서 허용되지 않는가? 전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비상대책위원회에 있었던 기간 동안 우리 당의 정강정치 개정특별위원장을 제가 맡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2020년 저 아니, 김종인 위원장 계셨어요. 지금의 국민의힘 구성원들이 있는 그대로 다 있을 때예요. 아니 근데 아니, 지금은 이제 예를 들어 이게 다 상대적인 거죠. 지금 윤석열 야당이었고요, 대통령 계실 또. 때고. 예를 들어서 설명드린 예. 겁니다. 아니, 예. 그 당시에도 정강정책 바꿀 때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예. 5.18 민주화운동 정신 집어넣자고 제가 그 얘기를 했을 때도 예. 반대되는 목소리가 상당했었고 그러니까 그런 건강한 비판 담론들을 서로 같이 주고받으면서 여기까지 국민의힘을 끌고 온 겁니다. 근데 지금 현재 이제 이준석 대표라고 하는 상징적인 인물을 두고 이게 좀 다투다 보니까 뭔가 편가르기식으로 정리가 된 건데 이 내용을 빼고 나면 지금 현재 당의 우리 정부가 갖고 있는 정책들에 대한 얘기라든지 예. 얼마든지 다른 목소리들을 갖고 이야기 나눌 수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부동산 정책과 이런 데 내용들 예. 특히 지난날 그 수해로 인해서 가장 가슴 아팠던 일이 반지하 그렇죠. 같은 예. 정말 어려운 곳에 계신 분들이 큰 어려움을 겪었지 않습니까? 이를 두고 원희룡 국토부 장관의 생각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생각이 좀 다르게 나타납니다. 예.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서로 간에 정책적으로 어떤 부분들이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지를 두고 자연스럽게 의견 교환해서 또 새로운 방향들을 만들어 나가거든요. 당내에서 이런 내용들을 무조건 정부가 하니까 그걸 따라라라고 가져가는 모습을 현재 정부가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내부적으로 이 비판과 비난에 대한 차이점도 좀 구분할 필요가 있고 때와 시기 타이밍이라는 게 있는데 예. 정권이 출범하고 민주당에서 모든 화력을 집중해서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과정에 이 화력이 집중되고 있는데 여기에 같이 민주당의 주장과 부안해동하는 방식으로 꼭 그 시기에 맞춰서 비판할 필요가 있겠는가라고 하는 지점도 고민할 필요가 있거든요. 만약 조국 전 장관 사태처럼 예. 정말 국민적 분노가 들끓는 사태 속에서도 야 이건 우리 편이니까 무조건 지켜야지 라고 하는 상태로 국민의힘이 귀결되게 된다면 야 이건 비판 담론조차 죽은 정당이야라고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저는 국민의힘이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알겠습니다. 약간 정부 출범하고 있는 초기에 예. 여당이 좀 단합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역시 드린 거죠. 말을 네, 잘하세요. 말을 너무 잘하셔가지고. 예, 잘하세요. 근데 역시. 그때는 예. 저는 야당이었고 예. 지금 여당이잖아요.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이 공천 문제로 기결되는 것 같은데 의원총회를 보더라도 지난번 지도체제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뭐 당원 단계를 개정하는 추인하는 데 있어서 의원총회만 보더라도 건강한 비판 담론이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많은 의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묵시적으로
말씀을 안 하고 오히려 그냥 가만히 계셨다고 생각해요. 건강한 비판 담론을 내게 된다면 결과적 공천이란 문제랑 귀결되고 마치 윤핵관이라고 말했으면 쉽게 말해서 윤핵관이란 분들과 뜻을 달리한다면 다음 공천을 못 받을 것만 같은 그런 생각들이 있다 보니까 국민 상식이나 당원의 상식과 어떤 괴리된 이야기를 좀 많이 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권력을 재생산해 왔고 여당이라는 것이 역사적으로 봤을 때 대통령이나 혹은 권력자나 혹은 그런 중심 세력이 공천 문제에 있어서 많은 역할들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 있어서 원내 의원들이 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거 아닌가. 그래서 건강한 비판 담론이 형성되지 못했던 것 아닌가에 대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 공천이 사실은 좀 신경이 쓰이기는 하잖아요, 지금부터. 그래서 비대위원장부터 해서 이제 나중에 당대표하고 그러면은 그게 어떻게 연관이 될까요? 가령 원내대표는 이른바 이제 모두가 다 친윤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뭐 할 말은 없는데 원내대표가 어떤 분이면 당대표는 뭐 어떤 사람 뭐 이런 어떤 조합 그런 거를 이야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정당사를 보면 이번은 어떤 조합이 될 것 같습니까? 근데 일단 지금 원내대표가 자녀 임기를 하든 1년의 임기를 하든 다음 공천이랑은 아무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관련은 없고 또 그때 가서 새 원내대표가 누가 될지도 모르고 당대표가 새로 선출이 된다 한들 우리가 2년의 임기를 가지고 있긴 한데요. 2년의 임기를 온전히 채운 당대표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뭐 수개월 만에 바뀌기도 했던 전례들이 이당저당 할 것 없이 많이 있고요. 총선을 앞두고 있을 때는 그 당시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보다도 누가 선거에서 가장 강력하게 승기를 잡고 더 많은 의석을 확보할 수 있을까가 핵심적인 이슈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그게 누구냐는 그걸 알기가 진짜 쉽지가 않은 게요.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변수들이 상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2016년도 선거가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세게 붙었던 때예요. 그때는 어느 한쪽이 확 이길 거라고 생각하기는 어려웠죠. 초창기에는 물론 새누리당이 뭐 150석을 넘어서 180석 얘기도 나왔던 때지만 그랬던 때에 오히려 박근혜 정부를 출범시켰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민주당으로 가지 않습니까? 아, 그랬었나요? 그때 민주당이 총괄적인 공천권을 쥐고 흔들었던 김종인 위원장이 선거를 진두지휘하면서 오히려 민주당이 선거를 이겨버렸어요.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의 선거는 누가 공천권을 행사하느냐의 문제보다 훨씬 더 중요했던 건 누구를 배제시킬 것인가. 그래서 그 당시 리트머스 시험지처럼 민주당이 정신을 차렸냐 못 차렸냐를 봤을 때 제 1번으로 누굴 꼽았냐. 지금 민주당이 수석 최고위원인 정청래 의원을 꼽았죠. 말이 굉장히 험악했고 정청래를 배제시켰다. 정청래 의원을 자를 수 있냐 없냐. 그 당시에 86 운동권 그룹 배제가 가능하냐. 이게 뜨거운 이슈였고 지금 광주시장 하는 강기정 시장도 그때 컷오프가 됐을 겁니다. 그래서 그때 국회 본회의장에서 노래 부르면서 막 울분을 토했던 모습이 아직도 기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국민적 눈높이에 어떻게 맞춰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그 당시 정리가 되는데 지금은 어떤 일이냐면 여당 입장에서는 국민들께서 기회를 주셨으니까 그 기회를 주신 만큼 대통령과 집권당이 한 몸으로 한 목소리로 정책들을 잘 펼쳐서 내년 이맘때쯤에 한 1년 반 정도 지났는데 확실히 전 정부랑 다르네. 뭐가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네. 제일 첫 번째 나와야 되는 건 부동산일 겁니다. 그냥 부동산이 접근 기전이 컸으니까 이제 이런 식의 일들이 잘 진행이 되면 대통령과 여당이 힘을 받아서 여기에 역할하시는 분들 중심으로 아마 총선을 치르게 될 것이고요. 근데 그게 잘 안 된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국민의 눈높이를 맞추기 위한 또 다른 방식의 뭐 정치들이 나타날 수 있죠. 그러니까 원내대표가 공천에 뭐 자녀 임기를 하든 1년을 하든 공천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수는 있겠지만 충분히 전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최강 시사에 지난번 라디오 나가서 그런 얘기 말씀드렸었는데 만약에 가처분이 인용된다면 기각되더라도 뭐 원내대표로서 비대위원으로서 역할을 하시겠지만 인용된다면 당대표 직무대행을 하시게 될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지금 저희가 당협위원장 253곳 중에 약 한 50여 곳 정도가 비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을 임명하는 역할들을 하실 텐데 기각되더라도 이제 비대위원으로서 원내대표 역할을 크시겠죠. 그러네요. 그럼 이 253곳 중에 약 50여 곳의 당협위원장 임명한 이 과정이 차기 전당대회에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미칠 거란 말이죠. 이 당협위원장 분들이 전당대회에서 역할이 크기 때문에요.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또 그 관련해서 당원분들을 관리하고 또 당원분들과 가장 많은 밀접한 소통을 하시는 분들이 당협위원장이시기 때문에 어쩌면 나를 뽑아줄 사람을 당협위원장을 또 임명하게 되는 그런 것일 수도 있네.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차기 당대표 선거에 전당대회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저는 공천 문제에 있어서 직접적인 영향이 없더라도 굉장히 가까운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래서 원내대표 선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또 지금 여당이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붕 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가처분이 인용되든 기각이 되든 어떠한 형태로든 원내대표가 빨리 뽑혀가지고 저는 어떤 역할을 해주실 게 필요하다. 인용된다면 정말 원내대표의 역할이 정말 커질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누가 되시든 빨리 좀 원내에서 대표를 좀 추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일단은 잠깐만요. 그 아까 부안해동이라는 단어, 민주당의 부안해동해서 이 단어하고 그다음에 정청래 그 배제 이야기를 할 때 이제 정청래를 이야기를 했는데 그 부안해동과 배제라는 단어가 제가 참 이렇게 솔깃한 게 네. 이게 이준석의 대입을 시켜보면 제가 그냥 머릿속에서 그냥 들었던 생각이에요. 이준석 전 당대표가 당대표 시절에 민주당의 부안해동에서 그래서 배제돼야 되는 인물로 이렇게 상상이 되더라고요. 아유, 과한 해석이고요. 아닌 게 아니에요? 아니었어요? 진짜 과한 해석이고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 우리 생방송으로 얘기하다 보면 예. 부안해동이라는 단어도 즉석에서 나오고 뭐 아니 하는 근데 거죠. 이게 이렇게 네. 연결이 잘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예. 말씀을 공식적으로 다시 예. 한번 얘기를 드리고 그건 김용태 아니군요. 예. 전 최고위원 얘기 받아서 하나만 더 드리는 것. 예. 그 50여 곳에 대한 당협위원장이 이제 원내대표 예. 혹은 뭐 비대위에서의 역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의미 있게 전당대회 영향을 미칠 거다라고 하셨지만 저는 이준석 전 대표의 지난날 전당대회가 가져왔던 우리 당의 가장 큰 변화는 옛날에 했던 체육관 전대에 안 좋았던 모습들을 확 바꿨다는 거. 이거 하나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예. 때마침 이준석 전 대표 때문이라기보다는 코로나 때문에 있었던 또 모바일 시스템이 굉장히 그렇죠, 좋아져서 그렇죠. 아니 전당원이 모바일을 갖고 투표를 합니다. 옛날 제가 이제 2010년도 때 이 당에 들어왔는데요. 그때 기억들을 보면 체육관 전당대회를 많이 했어요. 예. 그러면 그 당시 대의원부터 시작돼서 당협위원장 딱 버스에 태워서 체육관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럼 암암리에 누군지 탁탁탁 얘기하고 그렇죠. 이런 당협위원장의 역할이 있는데 아니 모바일을 갖고 전부 얘기를 하는데 그 책임 당원분들 그리고 일반 당원분들까지도 기타 여론조사까지 투표가 진행됐을 때 이거 당협위원장이 얘기한다고 당원분들이 우리 당협위원장이 이 얘기를 하니까 들어야지. 우리 당협도 아마 김용태 최고위원 당협도 마찬가지일 아니, 거예요. 그럼 당협위원장 역할 잘 못하시는 거 아닙니까? 당원들과의 소통이 안 된다고 하면 오다를 내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다가 아, 아니라 예. 당협위원장의 생각을 이제 공감. 그 지역의 당원분들이 공감을 많이 하시니까. 그거는 예. 당원분들의 선택. 왜냐하면 우리 김용태 최고위원 됐을 때도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게 김용태 최고위원 아마 2표였나요? 1인 2표 선택지가 최고위원을 뽑을 때 예. 일반 최고위원 한 분, 청년 최고위원 한 분 뽑죠. 한 명에서 뽑을 수 있는 권한을 주는데 최고위원 이름을 잘 모르기 때문에 사실 그때 맞아요. 사람들이 많이 물어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 최고위원은 누굽니다. 이렇게 찍기보다는 우리 당원분들께서 있는 공약집이나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천천히 살펴보시고 여기에 적합한 후보를 뽑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예. 얘기를 하지 거기다 대고서 자, 이 사람 1번, 2번 오다를 내리는 시대. 옛날식은 아니었다. 옛날식으로 얘기하더라도요. 요즘 최경영의 우리 최강시사? 최강시사부터 이슈 예. 오도독 유튜브 많이 보지 않습니까? 또 이 유튜브 시대가 열리면서 기존에 있었던 옳은소리라는 당의 유튜브도 있고 그렇죠. 당에서 예. 일어나는 일들을 옛날에 뉴스를 통해서 보던 것이 아니라 실시간으로 모든 것들이 다 중계가 됩니다. 그 당원분들이 정치에 관여도가 높은 분들이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내용들을 보면서 의사결정 판단을 하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 만약에 아까 말했던 거 다시 결론을 내면 조직이 정비가 돼 갖고서는 당대표 선거에 나섰다. 이준석 대표 될 수가 없어요. 아시잖아요. 무슨 조직으로 만약에 조직 선거였다면 그 당시에도 네. 뭐 조직 선거였다면 예.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당원들이 판단했을 그때도 때 나경원 의원이 압도적인 압도적이었죠. 조직을 예. 주호영 대표랑 근데 압도적인 뭐- 조직이 예. 있었지만 얘기 예. 좀 예. 마무리할게요. 예. 예. 하지만 그 당시 당원들과 이를 바라보는 사람들 입장에선 좀 젊은 사람이 나와서서 확 그렇지. 분위기를 바꿔보면 정권 교체 확실히 도움이 될 거다. 이런 분위기들이 일었거든요. 그랬죠. 네. 예.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비추어 봤을 때 음. 굳이 이 뭐 조직이라는 것들이 의미가 없다는 건 아니지만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뭐 저는 일부 공감하고 일부는 또 발레를 들 수밖에 없는 게 저희가 경기도지사 선거의 경선을 보면 알 수 있거든요. 그렇지, 사실 그때는 조직표 가동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뭐 김은혜 당시 경선 후보와 유승민 경선 후보 간의 어떤 경선 과정에서 경기도 내에서 조직표를 무시할 수는 없었던 상황이거든요. 여론과 당원분들 간의 어떤 괴리도 있었고요. 이 과정에서도 발레가 있으니까요. 뭐 일부는 그렇죠. 공감할 수 있지만 근데 이제 보고 발레 하나만 살짝 얘기를 잠깐만 요 이야기를 왜냐면 유승민이라는 이 단어가 또 나와서 유승민이라는 이 단어가 중요해요. 왜냐면은 당대표 관련해서 결국은 지금 현재 비주류인 거는 맞잖아요. 유승민, 이준석이. 그러면 현재 주류라고 할 수 있는 분들 뭐 가령 권성동, 안철수 뭐 이렇다고 한다면 이제 누군가는 당대표가 나올 거고 그게 그 상황에서 그 당대표가 연말이나 연초에 어떤 색깔의 이제 국민의힘인지 그것도 좀 상당히 이제 신경이 쓰일 거란 말이죠. 신임 당대표가 끌고 갈 국민의힘의 색깔. 그렇죠. 네, 고민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렇죠. 앞서 얘기했던 거 하나 얘기하고 바로 이어서 말씀하세요. 얘기할게요. 그 유승민 그 전 대표가 훌륭한 정치인이죠. 대중적으로 인지도도 있고. 근데 이제 당에 있는 내부의 여론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도 경선 과정에서 좀 과할 정도의 경쟁 구도가 있었습니다. 저도 이제 대변인 했으니까 되게 뼈아플 정도로 뭔가 좀 정책적인 노선보다는 지역적인 이슈들을 가지고 공세를 펼쳤던 부분들이 좀 아팠어요. 근데 선거가 끝나서 최종적인 본선 후보가 확정이 됐으면 그래도 같이 손잡고 열심히 뛰는 모습들이 좀 나왔을 때 당원들이 저 사람이 지금 당장은 이번 선거에는 안 됐지만 그래도 열심히 뛰면서 뭔가 다음을 기약하는구나 마음을 좀 열릴 수 있거든요. 근데 지난날 전직 대통령 탄핵을 겪으면서 기존에 있었던 당원들이 유 전 대표를 향해 있는 인식이 좋지 않은 건 모두가 알려진 사실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대통령 선거를 겪으면서도 홍준표 시장이 했던 행동들과 유승민 전 대표가 했던 행동들이 좀 많이 달랐어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비상대책위원회를 하고 있는데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 이 비대위를 하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이 진짜 어렵고 힘들 때고 우리 김영태 최고위원 여기 앉아 있지만 나를 바라보면서 아니 여러 돈 되지 생각을 않아요. 하고요. 돈안 저도 되게 고생하는 자리에 앉아 있는 거거든요. 아니 비대위원 근데 돈도 안 줘요. 돈은 주죠 그래도. 지금 네. 뭐 엊그저께 이제 어제 처음 네. 회의를 했는데 네. 뭐 아직까지 100원 한 장 받아본 일이 그래요? 없는데 네. 나중에 뭐 활동비를 줄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대표님이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일단은 그래도 당이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누군가 선뜻 맡기가 힘든 자리니까 지금 비상대책위원회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편안하게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하기보다는 그래도 어렵고 힘들 때 당을 위해서 지금 여기에 당이 만약 무너지게 되는 순간이 오게 된다면 정말 걷잡을 수 없는 나락으로 빠지기 때문에 역할을 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유 전 대표에 대한 폄훼 발언을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당원들의 마음이라는 게 조직표가 가동됐다기보단 당을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의 유 전 대표를 향한 마음이 아직까지 크게 열리지 않았던 부분이 강하게 작용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러면 저는 근데 잠깐 뭐 제가 경기도 내의 당협위원장이었으니까요. 그렇죠. 지금도 당협위원장이고 그 당시에 물론 이것도 저는 프레임이라고 생각되는데 조직표에 오다라고 아까 표현하셨는데 오다가 없었다고 저는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상의 오다라고 볼 수 있었던 내용들이 어떻게 보면은 나름대로 당원 카톡방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 과정을 경기도의 당협위원장을 봤거든요. 사실 당협위원장들끼리 모여서도 회의도 하고 뭐 이런 것을 하나의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저는 어떻게 보면 경선 과정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했던 과정들을 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원내대표가 차기 전당대회에서 역할을 할 수 있고 당협위원장을 임명하는 과정에서 그렇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공천을 행사할 수 있는 영향이 크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그럼 그런 식의 만약에 행태는 별로 안 좋게 보이는데 그런 게 이게 반복이 돼서 가령 당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우중을 아주 잘 아시는 분이 선출이 되면 국민들한테 조금 뭐 안 좋게 비치지 않을까요? 이번 신임 당대표가요? 예. 아니 대통령과 호흡이 잘 맞아야죠. 호흡이 맞는 건 기본.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니 집권당이기 때문에 대통령과 호흡이 안 맞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 근데 비주류가 돼서 가령 무슨 유승민 같은 비주류가 돼서 당 전체를 오히려 아우르면서 또 이게 대통령 지지율과 또 연동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현재 대통령 지지율 30% 안팎의 지지율로 만약에 이제 총선이 계속 가까워진다면 이게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고뇌가 시작될 거란 말이죠. 대통령과 거리두기를 해야 되느냐,
당이나 어떤 총선 승리를 위해서 지역구에서 뭐 고민이 될 거란 말이죠. 그게 예. 저는 좀 가정을 깔고 얘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가정이라는 건 그렇죠. 예. 현 정부가 잘 안 될 거라는 가정. 아니 지지율이 그러니까 지지율이 반등이 안 될 거라는 가정. 워낙 힘드니까 만약에 이제 그런 시기라면 굉장히 힘들지 않을까. 그 정치가 이 살아있는 생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굉장히 좀 흥미로운 지난 총선 때 기억을 보면 서울 강북 지역 일인데요. 예. 저희 동네랑 가까운 지역에 가니까 그때 문재인 대통령 인기가 바닥을 막 쳤답니다. 조국 전 장관 사태부터 시작돼서 코로나가 막 창궐했던 초창기 1월달, 2월달 한번 고민해 보세요. 정부가 뭘 했냐부터 시작해서 마스크 차리고 줄 서 있죠. 그렇죠. 야 이거 선거 뭐 해보나 마나다. 이런 때가 되는데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뭐 민주당 정치인 지역을 지나가는데 현수막에 문재인 대통령 얼굴이 안 보입니다. 그랬었어요. 예, 기억나. 예, 누구 얼굴이 있었게요? 본인 얼굴 있지 않았어요? 이낙연 전 이낙연 대표 얼굴 이낙연 전 있었어요? 대표 얼굴이 있었죠. 아, 그랬었어요? 그때는 이낙연으로 선거를 치를 때니까 아. 이낙연 전 대표 얼굴이 쫙 있었는데 예. 그때부터 갑자기 코로나에 대한 상황 반전이 되기 시작하면서 정부가 정책 등을 잘한다. 갤럽 여론조사 기준으로 보면 2월 말 정도부터 갑자기 꺾이기 시작하면서 대통령 지지율이 계속 올라갑니다. 예. 선거 즈음에서 그 동네 다시 가보니까 현수막이 문재인 대통령 얼굴이 떡하니 걸려 있더라고요. 아. 네. 정치는 생물이다. 정치는 생물이어서 네. 지금의 낮은 지지율 때문에 아이고 이거 이 정부 어떡하지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변할 것이다. 예, 굳건한 의지를 갖고 또 정말 한 번도 정치 경험이 없었던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국민들께서 불러낸 뜻이 있을 거다. 그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노력해서 정책적 성과를 보이려고 한다면 뭔가 다른 결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얼마 전에 뭐 민주당 계열의 이제 분이랑 같이 얘기를 하는데 비대위 갔다 그러니까 이렇게 손을 잡으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도 옛날에 철저하게 익명으로 하겠습니다. 예. 노 전 대통령 인기가 하도 안 좋을 때, 아. 예, 그때 청와대 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안 갔다. 아. 두고두고 후회한다. 노 전 대통령 초창기 때 인기가 안 좋았잖아요. 힘들 때 도와야 된다. 예, 그래서 정치는 예. 생물이기 때문에 그때 있는 단편적인 것을 보고 얘기하고 행동할 필요는 없다 이런 얘기를 상대 진영에서도 얘기를 합니다. 그 말씀도 맞네. 지금 예. 짧은 기간을 두고 예. 모든 걸 다 평가하기에는 예. 시간이 아직 너무 많이 남아 있죠. 예. 뭐 차기 당 대표가 말씀하신 대로 주류에서 나올지 뭐 비주류에서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 그렇기 때문에 노선 투쟁을 더 해야 된다고 보고요. 국민과 당원분들께 선택하는 거잖아요. 주류에서 나오든 비주류에서 나오든 그렇죠. 어떻게 되든 이게 다 민주주의의 함의인 거고 그 예. 결과이기 때문에 국민과 당원께서 판단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좋은 얘기고 제가 참고로 저희 서울시당의 수석부위원장을 맡고 있기도 한데요. 네. 여기에는 김웅 의원도 같이 있어요. 수석부위원장으로. 누가 봐도 노선이나 상황이 좀 안 좋은 것 같지만 만나서 재밌게 얘기하고 또 상황에 대해서 티키타카도 하고 어떻게 갈지를 고민도 많이 하거든요. 그런 분위기 문화를 좀 만들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뭐 두 분 다 이제 국민의힘 소속이어서 반론 차원에서 이제 그러면 그 또 다른 시나리오를 한번 정책적인 것을 이제 아까 정책적인 거 이야기 안 했으니까 정책적인 거 하나 하고 네. 그 정말 국민의힘한테는 안 좋을 것 같은 시나리오 하나를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정책적인 거 같은 경우는 법인세 지금 인하하겠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기국회에서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네. 야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야당이 이제 치고 나오는 거는 야, 그 돈으로 차라리 뭐 재난지역 도와준다든가 기초연금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올리자. 70%만 줬는데 100% 하자. 뭐 이거는 이제 일종의 정치적인 그 레토릭이 많이 깔려 있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민주당의 주장 부자 감세 하면서 법인세 인하하는데 그걸 트리클 다운 이펙트로 생각을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몇 년이 걸릴지를 몰라요. 네. 예? 그게 긍정적인 효과가 나중에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그죠? 근데 이제 당장 째깍째깍 선거는 1, 2년 후에 다가오고 법인세 인하를 설사 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국민들한테 뭐 고용이 잘 됐어요. 내가 당장 삼성에 취직해서 뭐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졌어요. 이런 숫자로 나올 것인가? 근데 당장 눈에 보이는 정말 힘든 노인들, 특히 이제 노인 빈곤율이 굉장히 높으니까 한국 같은 경우에 그분들한테 한 40만 원씩 드리자. 이렇게 이제 나왔었을 때 이게 설득이 될까?
일단 정책적인 문제에서 그거 어떻게 보세요? 이게 이제 기존의 정치의 안 좋은 프레임이라고도 저는 생각을 하는데 예. 뭐 보수 정당은 기업하기 좋은 나라, 아.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부자 감세, 예, 그리고 서민을 도외시하는 정당 이런 느낌으로 가게 되고 또 민주당 같은 경우는 서민을 위하는 정당, 오히려 기업에 가진 것을 뺏어서 더 많이 나눠주는 정당 이렇게 치환되지만 정책 선한 정책이라고 포장이 돼 있지만 결국 그 결과가 부메랑이 돼서 국민께 안 좋게 나타났던 선례가 워낙이나 많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케이스가 저는 소득 주도 성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많은 것들을 얻어다가 국민들의 주머니를 두둑하게 해주고 그것 등에서 선순환적 구조를 만들어내는 게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 정책이겠습니까? 근데 결과적으로 한 1, 2년 정도 되지 않아서 말의 용어부터 다 바꾸기를 시작했죠. 지금 기업하기 좋은 나라 그리고 워낙이나 5년 동안의 문재인 정부에서 옥죄왔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기업이 자율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공간도 넓혀주고 또 기업으로부터 일자리를 많이 만들겠다고 하는 기본적인 정책을 만들기 위한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이를 통해서 만약에 우리 사회의 사회적 약자라고 불리는 분들에 대한 혜택이나 복지가 줄어들거나 또 그분들을 도외시하는 정책들이 피해된다면 문제가 되겠죠. 이걸 잘 보완시켜 나갈 필요가 있는데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여름 휴가를 다녀온 뒤로 좀 많이 달라졌다는 얘기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전에는 약간 이명박 정부 시즌2냐 이런 얘기들까지 나올 정도로 예. 너무 약간 기업 친화적인 얘기들이 아무래도 정책 뉴스를 주로 이뤘는데 그 다음부터는 다시 약자와의 동행으로 돌아가서 사회적으로 어려운 분들, 취약계층을 위해 정부가 해야 될 일들을 찾겠다고 합니다. 제가 처음 윤석열 대통령을 만났을 때 그리고 당 밖에 있던 윤 대통령이 처음 우리 당에 들어왔을 때 했던 얘기가 이런 분들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는 얘기였고 국민의힘의 비전 발표회라고 하는 첫 번째 행사가 있을 때 했던 윤석열 후보의 얘기 핵심도 사회적으로 양극화가 심해진 상태에서 이분들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기업할 수 있는 좋은 장치들을 마련하면서 사회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두텁게 챙길 수 있는 일들 같이 가져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 그거를 이제 실질적으로 구현하고 있는 게 또 서울시 오세훈 서울시장이 그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일들을 굳이 하나의 프레임으로 엮어서 이거 아니면 이거 이렇게 가진 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좀 위원님하고 또 생각이 또 이번엔 또 같네요. 예. 네. 그러니까 저 마찬가지라고 저도 생각하고요. 그 보수 정당이라고 하면 사실 양극화 문제라든지 이런 걸 도외시한다고 생각하는데 저희 당의 정강 정책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고요. 최근에 그 오징어 게임이 에미상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 2009년도에 대본을 썼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문화적으로 굉장히 훌륭한 일이고 박수치고 싶은데 한편으로 쓸쓸한 마음이 드는 것이 그게 결국엔 빈부격차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의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것이 5년 동안 했었지만 과연 빈부격차가 줄어들었느냐를 봤을 때 그렇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 김명민 의원 말씀하신 대로 저희 당이 어떤 법인세 감소 이런 일자리도 풍부하게 만들고 그런 연구 자료도 많잖아요. 뭐 KDI나 이런 데 보면은 법인세 감소하면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연구 자료들 통계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일자리도 늘리고 또 양극화를 좀 줄일 수 있는. 그러니까 다시 최근에 그 폭우 상황에 보면은 관악에서 새 모녀가 좀 안 좋은 상황을 겪었잖아요. 안 좋은 정말 불운한 일을 겪었고 과거에 송파 새 모녀 계속 이런 일이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여야 할 것 없이 좀 이런 것에 대해서 레토릭을 외쳤던 것 아닌가. 그래서 국민의힘이 정말 지향해야 되는 곳은 이런 양극화를 해소하는 문제 더 지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뭐 법인세 인하와 트리클 다운 이펙트와 관련해서는 너무나 이제 논쟁이 많기 때문에 예, 제가 뭐 굳이 반론을 안 하겠습니다. 반론 안 하고 한 시간이 뭐 한 15분, 10분 정도밖에 안 남아서 이재명 당대표를 이제 성남 FC 관련해서는 뇌물 공여 혐의로 검찰에 일단 송치는 한 상황이에요. 경찰이. 근데 이제 1년 전에는 혐의 없음으로 했다가 이렇게 바꿔서 야당은 지금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있고, 근데 이제 나온 것들이 제3자 뇌물죄란 말이죠. 혐의가. 그리고 허위사실 공표 혐의. 그래서 오늘 정청래 의원이 뇌물을 직접 주지를 않았으니까 이걸 또 제3자 뇌물 공여로 엮었다. 이게 완전히 이거는 뭐 하는 거냐. 뭐 이렇게 이제 비판을 지금 하고 있어요. 어떻게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보고 계십니까? 이 상황을. 정청래 의원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어요. 슬그머니 준 돈을 받으면 제3자 뇌물이 아니라 뇌물이죠.
뇌물죄. 아니 그러니까 경제 공동체 얘기를 또 하던데 경제 공동체가 형성돼서 돈을 받았다. 나랑 지갑을 같이 쓰는 사람이 제3자 뇌물이 아니라 뇌물이죠. 근데 제3자 뇌물 공여로 일단 경찰은 보고 검찰에 넘겼다는 건데 그 안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우리가 알 턱이 없죠. 수사 상황에서. 지금 뭐 증언이 하나 더 나왔다. 부정한 청탁이 있어야 되고 부정한 거기에 그렇지. 대한 대가성이 있어야 제3자 뇌물이 성립이 될 것 아닙니까? 예. 근데 뭔가의 부정한 청탁에 대해서 잡은 게 있으니까 그 내용을 바탕으로 검찰이 넘긴 것 같은데 잡은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넘겼지 않겠나라고 저는 예측을 유추를 해보는 거죠. 예. 옛날 같으면 피의 사실 공표해갖고 팍팍 언론에 유출되고 했을 텐데 아직 뭐 대한민국 경찰이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부정한 청탁이 있었느냐가 핵심인 것 같고 그리고 검찰이나 이런 수사기관에서 만약에 당시에 이재명 시장이 아니더라도 예. 시장이 아니었을 때라도 두산이 성남 FC에 후원했을까에 대한 것을 검경이 수사기관에서 입증하면 된다고 보고요. 저는 다만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이 경찰에 대한 비판을 좀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예. 이 문제가 벌써 오래전부터 수면 위로 올라왔었던 것이고 작년에 제가 언론을 찾아보니까 그 작년 언론에 이런 말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성남 FC에 흘러간 후원금을 받은 돈들이 현금으로 인출되어 가지고 그게 뭐 현금으로 인출된 정황들이 있다라는 수사기관의 어떤 그런 언론 보도가 있더라고요. 그런 언론 보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경찰이 압수수색이라든지 이재명 당시 뭐 도지사죠 소환해서 뭐 조사를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경찰이 정치적인 판단을 한 것 아니냐. 그러니까 당시에 민주당이 굉장히 유력한 대권 주자로서 이재명 도지사가 부상을 했고 여기에 대해서 경찰이 사실상 정치적 판단을 하고 봐주기식 수사를 한 것 아니냐. 에 대한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수사 주체가 지금 바뀌었잖아요. 계속 분당서가 하다가 검찰이 보안 지시를 하면서 검찰로 올라갔고 그 과정에서 올해 2월에 경기 남부청장이 지금 바뀌었습니다만 경기 남부청장이 이런 말을 해요. 수사의 주체가 바뀌더라도 결과가 바뀔 일은 없을 것이라는 뉘앙스로 말씀하시고 또 여기에 대해서 보안 수사가 있더라도 분당서가 계속해야 된다는 식의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사실상 분당서가 이것을 또 경기 남부청을 이첩을 해요. 7월에. 그러면서 결과가 좀 과거에 결과가 좀 바뀐 것 같은데 예. 경찰이 계속해서 뭐 어떠한 이런 정치적인 판단을 한다면 여기에 예. 대해서 비판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좀 검경이 수사로서 국민들께 이런 불안감과 계속 검경에 대한 신뢰감이 떨어지는 행동들을 스스로 자처할 필요 없다. 그래서 명백하게 좀 국민들께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분은 그러니까 뭔가 있을 것이다. 지금 나오는 것들로 봐서는 그런 생각이 드세요? 뭔가 있을 가능성이 꽤 커 보인다. 꽤 커 보인다. 그리고 경찰이 얘기했으니까 한 가지 더. 경찰이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시간이 지나서 문제가 있었던 대표적인 케이스 요 즈음에서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네. 문제가 없다고 법무부 차관도 임용이 되고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이거 큰 망신이죠. 법무부 예. 차관을 지냈던 인사가 택시기사 음주폭행으로 결국 마지막 재판까지 가게 됐으니까 예. 이런 일들이 비춰봤을 때 경찰에 대한 신뢰도가 지금 떨어진 건 사실이죠.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는 뭔가가 없을 것 같습니까? 이재명 대표 얘기하다가 아니. 왜냐면 이게 지금 민주당이 이거 가지고 김건희 특검법 하자는 거 아니에요. 네. 예, 아니 좀 난처하십니까? 경찰의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 검찰의 얘기. 예. 그 문재인 정부 예. 검찰에서 한 2년 가까운 시간 동안 참 많은 수사를 했는데 그때 이제 제대로 된 건들을 밝혀내지 못했다라는 내용들 이것 때문에 이제 거듭해서 좀 지나친 정치 공세다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지나친 정치 고세다. 그리고 선거 과정 속에서 제가 이제 그 당시가 19년부터일 거예요. 조국 전 장관 수사하고 난 뒤에 예. 사실 윤석열 검찰총장이지만 이미 인사권 자체가 다 무력화될 정도로 측근들 다 좌천됐을 때니까 그리고 여기에 대한 총장이 수사지휘권 다 박탈됐던 상황이었고 해당 건에 그리고 강도 높은 수사가 진행됐지만 뭐 건져내거나 나온 내용들이 없었던 상황 아닙니까? 근데 이제 대통령 당선이 되고 난 다음 대통령 배우자가 됐는데 배우자가 되고 나서도 똑같이 이 내용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 민주당이 다 꺼내서 공세를 펼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이제 자꾸 과거에 있었던 얘기들에 좀 준용해서 얘기를 드리는 건 대통령과 가족 배우자가 있는 상태 속에서 지나치게 이 가족에 대한 문제로 계속 공세를 펼쳐나가면 국정 운영이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 상태에서 정쟁이 늪에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표적인 케이스 한 가지만 설명을 드리면 문재인 정부 시절에 가장 의혹이 컸던 일 중에 하나가 이상직 전 의원 사건이었어요. 그럼 여기에 대통령이 전사위인지 관련된 문제들 때문에 이상직 의원에 관련된 내용들과 여기 연계가 있는 것 아니냐고 언론 보도가 수차례 나왔고
문제가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했는데 정확한 수사가 진행되지는 않았습니다. 그 수사가 진행이 안 되니까 계속 특검하자 문제 있다 얘기를 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관련된 일들을 진행하는 국정 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겠죠. 그리고 당시 야당에서도 상당한 의구심이 있다고 판단이 됐지만 정부 속에서 그 일을 그렇게 심할 정도까지 끌고 가진 않았습니다. 대통령의 5년 동안은 어쨌거나 관련된 사안 속에서 문제가 있더라도 형사상 소추의 대상이 되지는 않지만 이 기소가 중지가 되지 않습니까? 또 시간이 지나서 문제가 생기는 과정들이 노출된다면 퇴임 이후에도 결국 대한민국에 있었던 형사사법 체계가 그 역할들을 찾아갈 것이기 때문에 지금 국정을 운영하는 과정 속에서 너무 김건희 여사로 다 모든 것들을 깔때기처럼 뽑아내는 것들 전 좀 지양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김용태 최고위원. 저는 네. 뭐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음. 다만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뭐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 지금 특검법이 굉장히 정쟁의 대상이 되고 있잖아요. 사실 최근에 여론조사를 보면은 특검을 해야 된다는 찬성 측 입장이 좀 더 높은 게 그렇죠. 다소 높은 것도 있고요. 예.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저는 이게 특검 사항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다만 이게 계속 정쟁으로 불필요한 정쟁으로 이어지니까 여사께서 직접 여기에 대해서 좀 입장을 표명하실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되거든요. 아니다라는 것을 좀 어떤 증거나 이런 것을 말씀하셔가지고 국민적인 의혹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허위 경력에 대해서는 뭐 경선 과정에서 대선 과정에서 말씀하셨으니까 논문 표절 의혹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당사자가 여사께서 직접 국민들께 어떤 소통하고 의견을 개진할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드릴 내용이 이제 시나리오와 관련된 건데, 자, 워스트한 시나리오를 상상을 해볼게요. 지금 결국은 이제 진실 게임이에요. 둘 다 지금 여야가 정치 공방을 하고 있는데 진실은 모른다고 칩시다. 근데 지금 현재는 진실 모르지, 사실은. 근데 한쪽은 검경이라는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분명히. 집권 여당이니까. 그리고 한쪽에서는 가끔씩 나오는 어떤 특정 정도가 아니면은 진실에 접근하기가 힘든 그런 상황이죠.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같은 경우도, 논문 표절 같은 경우도 국민대학이라는 대학 자체에서 이제 뭔가를 발표를 했지만 그거 못 믿겠다라고 해서 대학 교수 협의회 같은 뭐 전국 사학에서 이렇게 쭉 해서 보니까 이거 뭐 쓰레기 같은 논문이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해버린 거죠. 이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잠재돼서 이렇게 쭉 가다가 한쪽이 검경에서 기소를 하고 재판 과정에서 이재명 의원이 민주당에게는 가장 베스트한 시나리오라면 1심이나 2심에서 일부가 무죄야라고 나와. 근데 총선은 이미 가까이 있어요. 그 정도 시점이면 그렇겠죠. 네. 그리고 김건희 여사에 관련된 것들은 잠잠 또는 부글부글 하는 차원에서 있다가 특검은 계속 안 받아들여. 그러다가 관련된 또 의혹이 재판 과정에서 또 나와. 또는 뭐 공동 땅이랄지 양평의 땅이랄지 관련해서 또 뭐가 나와. 근데 계속 대통령실은 우리는 거부권 행사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굉장히 불리한데, 이렇게 되면. 총선 그런 얘기이기 때문에 예. 지금 민주당이 정치 탄압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저는 정치 탄압이라는 데 동의할 수 아니 없- 그러니까 지금 차라리 예. 쌍특검을 그냥 받아버리면 낫지 않아요? 저는 그 과거에도 그런 전례가 없었던 상황 속에서 예. 민주당 입장에서 예. 그 이재명 대표 개인에 관한 건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개인에 관한 건이 이제 민주당 전체에 대한 건으로 이제 번져버렸습니다. 만약에 기소가 되고 났을 때 당원권 정지 여부도 당무위원회가 이제 판단하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민주당 전체 건으로 치환될 수밖에 없겠죠. 근데 말씀 주신 것처럼 검찰이 이제 수사 상황의 속도를 좀 내고 있기 때문에 또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난 뭐 대통령 경선 과정 속에서 나왔던 많은 일들 기소가 돼요. 그리고 재판이 1심 재판이 아무리 늦어도 총선 전에 다 나올걸요? 근데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말씀 그거예요. 그 내용이에요. 예. 근데 거기서 만약 무죄가 나오거나 결백하다면 결국 되치기로 온통 모든 운명을 역풍이- 뒤집어쓰는 건 다 검찰이 뒤집어쓰게 되고 집권당에서 여기 한 목소리를 만약 얘기를 해왔으면 당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네. 하지만 예. 적어도 지난날 이재명 이거 대표의 도박 아닌가 그러니까. 도박이라기보다는요. 예. 저는 이거 이제 정치 문제로 끌어내리는데 예. 정치의 문제를 넘어서 부정 부패에 관련된 내용들은 진실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다시금 근데 말씀드리지만 한쪽은 놔두고 그냥 어디요? 김건희 여사. 이미 수차례 대통령 선거를 치르면서 또 설명도 드렸고 했던 내용들이 예. 많은데요. 예. 경중을 따질 필요가 있는데 경중에서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됐던 부정부패 사건에 관련된 진실을 찾아가는 과정, 또 이 수사 과정 속에서 여러 사람들의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궁금해하는 국민들도 많고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피해를 흡수하게 되는 그 지역의 주민분들도 상당히 계신 것 아닙니까? 그 일을 찾아가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대표가 분명하게 그동안 해왔던 내용들이 진실이면 명명백백하게 수사 상황에서 진실을 밝히고 재판을 통해서 그 내용 입증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가정이 좀 꼬여 있어서 근데 만약에 그 가정이 사실이라면 지금 뭐 소위 윤핵관이라는 분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 플랜카드를 사진을 다 지우겠죠. 윤핵관이라는 분들 권력에 줄 서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역으로 저는 그분들은 다 대통령에서 멀어지려고 할 거라고 거리두기가 보고요. 예, 거리두기 성격하게 예. 그렇게 볼 거라 에임덕이 만약 되겠죠. 그렇게 될 거라 보고요. 그런데 저는 원칙을 늘 말하고 싶고 원칙을 지키고 싶고 지금 뭐 제가 대통령한테 건강한 비판을 하고 하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저는 좀 원칙적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뽑은 대통령이잖아요. 제 여당으로서 저는 원칙적으로 돌아가서 아무리 대통령이 좋든 싫든 여당의 일원으로서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협력할 관계에 있는 책임자로서 저는 뭐 대통령을 지킨다라는 표현 좀 과한 것 같고 믿는다. 예. 그 원칙적인 측면에서 대통령이 좀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재밌죠. 아니 두 분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여기 그 민주당 지지자건 국민의힘 지지자건 여러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중도층 분들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하셨을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많이 좀 오픈 엔디드로 많이 열어놓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 재미있으셨기를 바라고요. 오늘 이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김병민 비대위원이었고요. 예, 고맙습니다. 김용태 전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최경의 이슈 오도독 저는 단단한 껍질의 사연은 궁금한 이슈를 들고 다음 시간에 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